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여는데요. 지금 일명 붓다라고 하는 강훈의 신상이 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없으신가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 공개 대상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주빈 지시받아서 움직인 거 맞습니까? 조주빈 측에서 시키는 대로 하신 거 맞나요? 집행정지 신청 기각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범죄 수익금 들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네, 일명 박사방으로 불리는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이죠. 붓다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만 18세 강훈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서 조금 전에 나오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희가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조주빈의 지시로 일을 했느냐, 할 말 없느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하고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좀 더 나오는 소식 있으면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경제 박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러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이 총선에 압승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마이웨이 2차 추경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5번째이고요. 올 들어 2번째 추경은 재난지원금 지급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이전 정부안과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요. 총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 9조 1천억 원 수준이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9조 7천억 원으로 종전보다 6천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소요 재원의 정부, 지자체 분담 비중 8대 2를 감안하면 정부는 지자체 부담 2조 1천억 원을 제외한 총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요. 정부는 가능한 별도의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 예산 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일단 일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과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입니다.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 뭐냐?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금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종부세 공제 기준 9억 원하고도 일치하는데요.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친다면 약 15억 원 정도이니까 실제 시세, 집값은 약 20억 원 정도의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외가 됩니다. 또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도 이제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이죠. 이 정기 예금 이자율이 연 1.6%라고 가정하면 현금 약 1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지원 대상은 앞서 발표한 대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위는 80만 원, 2위는 60만 원, 1위는 40만 원이고 지급 방식도 전자화폐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총선에서 모든 4인 가구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강조한 이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거둠에 따라서 이 정치권의 지급 대상 기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한 대로 4인 가족 기준 전체로 지급할지 아니면 야당이 제안했던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으로 지급할지 그리고 이후에 세금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에도
특별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가 보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까지 대출해 준 경우는 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들 금융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임시금통회를 열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 원을 대출해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대출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은 일반 증권사나 이 보험사에게도 대출을 허용한 것은 사상 처음인데 앞서 외환위기 시절 1997년 그 당시에는 증권사만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해는 당초 이제 증권사 대상 특별대출을 검토했지만 지금 회사채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주요 투자사인 이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공급주택 청약제는 해당 지역의 의무 거주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인데요. 우선 공급주택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되는데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거주 기간이 그동안은 1년이었지만 2년으로 늘려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또 해당 지역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를 보존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와 함께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기간도 늘어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7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적용 시기는 오늘 오후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와 당첨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건강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다름이 아니라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는 전화응답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에 정치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이렇게 노래가 절로 나오듯이 여러분의 응원이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의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안 해주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국회의원도 새로 뽑았습니다. 어서 집단 성착취물 촬영 공유에 대한 방지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국회 회기가 다음 달 30일까지니까 그 전에 일명 N번방 3법이 제대로 입법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8시경에 YTN TV 생중계와 연결해서 잠깐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그 N번방의 그 박사 조주빈과 공범이었던 만 18세 붓다, 실명은 강훈. 이 강훈의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어서 오늘 오전 8시에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조금 전에 라디오에서 이제 그 텔레비전과 연결해서 수중계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훈의 신상 공개 문제와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여러 이슈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자에게 무료법률 자문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활동하시는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 이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성착취물 이와 관련해서 피해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무료법률 자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고, 뭐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우선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여성변호사에서 이제 N번방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N번방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런 성착취물 유포 피해를 겪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셔서 네. 여성변호사회에서 변호사 100명 이상의 변호사님들이 네, 무료로 소송 지원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지원을 해서 지금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이 한국여성변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시면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받았는데
본인의 이제 신상 뭐 간단하게 적고 그다음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를 적으면 그에 맞추어서 변호사님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변호사들이든 뭐 남성 변호사들이든 더 이상 그런 도움을 안 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일이 없으면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생각보다 이제 아직은 잘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지금 현재 20명, 30명 가까이 피해자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검색어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치고요. 네, 그러면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팝업 창에 신청서가 보입니다. 그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뭐 연락처, 이름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할 수 있게 하는데 바로 보내기 누르시면 바로 전송이 돼서 저희가 변호사가 지정돼서 바로 구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상이 공개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전화번호 이런 것들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그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의 공범 붓다 18세 강훈이라는 미성년자를 밝혀졌는데요. 미성년자면 원래 그러니까 신상 공개가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미성년자는 신상 공개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법에 보시면 그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점을 1월 1일로 잡았습니다. 1월 1일? 네, 19세가 되는 1월 1일로 잡았는데 1월 1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일은 지나지 않았어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우리는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나와 있다. 네. 그래서 신상 공개 결정을 하니까 강훈이 어제 신상 공개 결정 취소해달라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밤 늦게 기각이 됐죠. 네. 그래서 결국 포토라인에 선 건데 왜 강훈의 이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기각될 것 같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회 구성이 뭐 경찰 내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잖아요. 그렇게 법조인, 대학 교수, 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이분들이 이제 7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지 이 피해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연히 피해자 인권도 고려해서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7명의 사람들이 다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걸 법원의 입장에서 판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인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법원에서 내린 그 결정문의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신상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당신의 그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당신의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것을 더 이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의 공익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신청,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을 내가 기각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지빈, 강훈은 신상공개 결정이 났지만 다른 박사방 공범들은 신상공개가 안 됐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그럼 또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신상공개에 관한 법조문이 성폭법에 있는데 그 검사, 경찰, 사법경찰관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공개되는 시점이 경찰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될 때 그때 그렇죠. 보통 얼굴이 공개되는데 이미 이제 기소가 돼버린 사람들은 다시 또 이제 검사 사법경찰관이 그걸 판단해서 공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아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좋았네요. 반사적 이익을 받은 거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네요. 근데 대신에 판사가 이제 법원 판결로 신상공개 결정을 하면 공개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걸 기대해 보면 그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나중에 판결이 확정이 됐을 경우 얘기죠. 자, 그리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직까지도 뭐 이 디스코드라고 하는 이 곳에 성착취물 유포방이 아직도 있고 사라지지 않고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그쪽 활동하면서 저도 여러 번 여쭤봤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텔레그램에서 이제 텔레그램도 털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단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놀이수단으로 여기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왜 놀이라고 생각하죠? 뭐 돈벌이. 놀이 뭐 이렇게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도 수요와 나는 공급의 법칙이니까. 네. 그리고 뭐 나는 안 걸렸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걸려도 뭐 나는 일단 안 걸렸다. 또 걸려봤자 뭐 별로 세게 처벌 안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처벌 받아봤자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보다도 훨씬 그 처벌 받는 게 약하니까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냥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뭐 할 때까지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참네요. 그러니까 수사력을 좀 더 집중하고 이 가해자들을 찾아내는 그 역량을 좀 키운다고 하면 점점 이 범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4개월에서 1년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동하는 거다. 그래서 양형 기준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변호사님께서 양형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 의견을 분석해서 보고하신 게 있죠. 네. 이게 어떤 겁니까?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양형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뭐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을 했지만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2만 명 넘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한 의견을 제가 취합을 해서 의견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대체로 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해야 되고 네. 또 유포할 때 뭐 피해자가 누구인지 얼굴이라든지 신상 정보를 같이 유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가중해야 되고 또 협박을 해서 뭐 사진 영상물을 받아내거나 뭐 또 협박을 통해서 또 다른 뭐 또 유포를 하거나 그다음에 피해자 횟수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가중을 해야 된다라고 가중 의견에 대해서 밝혀주셨고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제작이나라든지 이런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가 있으니까 가해자에 대해 뭐 참여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위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뭐가 있으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 구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 이제 위원회 양형위원회예요. 근데 네. 여기에는 그동안에는 중대범죄에 대한 양형 권고 범위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특별한 양형 권고는 없었단 말이죠. 네. 이거를 지금 이번에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제안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 네, 거고 맞아요. 이게 이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4개월부터 1년 사이 징역형 선고되는 게 거의 그것도 좀 많이 처벌된 거예요. 맞아요. 옛날 벌금밖에 안 줬어요. 벌금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유포돼서 피해자의 피해가 평생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심각한 범죄 유형 같은 경우는 네. 뭐 4월, 1월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런 짓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료법률 지원하시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뭐던가요? 피해자분들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습니다. 자신의 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그리고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가해자가 지금은 어쨌든 처벌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지만 나중에 형을 살고 나와서 본인의 영상을 몰래 숨겨놓고 있다가 또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또 유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내가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를 못 잡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한 번 올라간 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나에게 이런 가해를 저지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겠지만 그 아주 약한 처벌만 받고 도로 나오면 또 나를 괴롭힐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죠. 나와 관련된 낙인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유포가 돼버린 경우에는 이 영상이 제발 좀
완전히 뿌리채 다 뽑힐 정도로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영상을 빨리 찾아내서 바로바로 삭제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장치,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고 그 영상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게 정말 간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도 좀 21대 국회에서 좀 입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요점인데 2차 가해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길래 이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이제 2차 가해는 지금 이 N번방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너가 맨 처음에 일탈계나 이렇게 영상을 안 올렸으면 됐을 거 아니야. 네가 올렸으니까. 네, 그러면 협박당할 일도 없었지. 이러면서 피해자한테 그런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협박을 일삼고 또 노예처럼 행동하게 하는 그런 가해자들을 비난해야 되는데 어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한테도 잘못이 있다 이러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부분이 전 핵심인 것 같아요. 피해자에게 영상을 스스로 올리게 만드는 거,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욕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오히려 28년 만에 최대 투표율인 66.2%를 기록한 이번 총선 정말 역대급인데요.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에 임하는 이런 모습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코로나 선거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선거 연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자, 이번 선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과거 우리 역사의 모습하고는 또 어떻게 닮아 있는지 혹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네. 정대훈 이 연구사님은 한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어때요? 좀 뭔가 느낌이 좀 중후한 그리고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이 나오실 것 같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젊으신 분이 국사를 제대로 아실까? 이런 걱정까지 갑자기 막 드는데 아니겠죠? 제 기우겠죠? 네, 그냥 공부하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요, 상당히 동안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살짝 여쭤봤더니 연세를 제가 밝히진 않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상당히 동안이시다. 이거까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하나 에피타이저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대훈 연구사님 지금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진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죠. 그래서 저는 선거일 전 주말에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아, 부지런하시군요. 예, 근데 저는 지난번 선거 생각만 해서 사전 투표니까 사람이 별로 없겠지?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말에 늦잠 자고 천천히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뭐든지. 선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600년 전 조선시대에도 투표를 했다? 네. 저는 이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조선시대도 원래 투표가 있어요? 국왕의 명의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실 그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좀 투표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거 혹은 이 투표라는 거를 직접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이런 정도로 정의한다고 하면, 이런 정의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가서 제가 네.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거기에 따르면 한반도 최초의 국민투표는 세종대왕 때 있었다. 어머, 역시 우리의 세종대왕님이시군요.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분이신데. 네. 네. 어떻게 하셨던가요? 예, 무엇을 해도 우리 기대 이상으로 하시는 세종 임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때는 이제, 당시에 있었던 세법을 수정하기 위한 몇 차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세종이 직접, 전국의 관리를 비롯해서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가부를 물어봐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네. 이거 혹시 이제 세종 12년인 1430년 3월 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의 투표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국민 투표에 좀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의견 수렴하는. 예, 그렇죠. 네. 근데 신분과 무관하게 양반부터 좀 신분이 낮은 백성들에게까지 의견을 모두 물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투표와 좀 비슷한 점이 있기도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정과 정부 신임을 두고서 지금까지 총 6차례 국민 투표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투표가 조선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조사 대상은 전국적으로 한 17만 명 정도에 달했다고 하고요. 결과가 발표되는 데까지 총 5개월이 걸리는 아주 거대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응답자의 직위, 직책,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상세하게 통계화가 됐고요. 이것은 전부 다 고스란히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야, 진짜 세종대왕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같아요. 그 옛날에 어떻게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백성들한테 이런 걸 물어볼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역사상의 위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국은 이미 60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하고 있었더라. 우리 DNA는 투표, 선거, 여론조사 이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여론조사 DNA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이런 근대적인 선거,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생겨난 겁니까?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투표가 더 빠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재헌의회 선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헌의회라는 말은 제1대 선거를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제21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선거부터 해서 입법부인 의회를 구성해야 그 의회에서 헌법을 만들 수 있고 그로부터 본격적인 나머지 과정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정을 계승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거기에서 좀 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히 맞고요.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공포한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이미 제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그리고 제5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헌법과 거의 같은 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1919년의 일인데요. 이때면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지 만 10년이 채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신분제, 전제왕권에 의해서 통치됐지만 불과 10년 만에 우리 한국인들은 전근대의 봉건 왕조와 결별하고 근대적인 정치를 수립하겠다라는 지향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또 인민으로 자격이 있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랄만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옛날에 노비나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양반하고 다른 존재로 취부하던 게 엊그제인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 모두 똑같아, 평등해.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헌법은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1948년 선거의 투표율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의 투표율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고무신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당시 기록을 보면 투표율이 95.5%입니다. 와.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투표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 정보를 얻기도 힘들어서 비행기로 선거 홍보물을 공중으로 뿌렸다고 그래요. 비행기로요? 네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주워서 글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읽어주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키워 나가게 된 거죠. 저는 옛날에 삐라를 살포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선거 공보물을 이렇게 살포했단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제대로 된 선거 정보를 얻기가 힘드니까 비행기로 선거 홍보물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해서 95.5% 투표를 기록했다. 네. 그리고 고무신과 막걸리도 가끔 나눠주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그런 선거 공보물을 듣고 뭐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 1948년 선거의 결과로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선출된 사람들의 정당 분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은 사실은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요? 네네. 전체 198명 중에서 85명 정도가 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마자들이 실제로는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소속 출마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당시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민당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민당 소속으로 나오면 당선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가 많아요. 이 한민당이라는 정당에는 그 식민지 시기에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라든지 지주 세력이 상당수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점들을 당시 유권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출마자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를 했고 또 무소속으로 대거 당선이 된 겁니다. 네. 반대로 독립운동가로 이름이 높았던 김구나 김규식 선생 계열의 후보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헌의회 내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많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을 하면 네.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당시 출마자들의 정치적 성향 같은 걸 대부분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의식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도 재헌의회 내에서 이 한민당 세력과 김구와 김규식 선생 계열이 대체로 비슷한 세를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은 이미 그때부터 이 참정권이라는 게 식민지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치열한 독립운동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야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제가 식민지에서 벗어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정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동안 해왔던 언행 일치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국민들이 판단했고 투표를 제대로 했었더라.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사실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1992년 14대 선거까지 투표율이 단 한 번도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네. 이번 21대 선거도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66%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저는 국정홍보처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네.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해 주신 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자, 우리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투표의 가치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우리 지난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DNA가 이렇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지금 그 정대현 국사편찬위원회 모시고 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님 모시고 지금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저는 제2의 설민석을 기대하고 모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의문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였고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농담이고요. 우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이명숙님께서요. 어머 미남이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로 뵐게요. 뉴스 탐구 생활 힙, 핫,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랑땡. 네, 김대우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저희가 출발새 아침 4부에서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336 쓰시는 애청자분, 연방제든 아니든 간에 통일을 적극 시도해야 됩니다. 이젠 통일 정책이 제일 중요한 안보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셨고요. 6635 쓰시는 분께서는요.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참정권을 행사한 겁니다. 21대 선출된 국회의원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5074 쓰신 분께서요. 아침부터 상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관련해서 형량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피해자들 기득권하고 거리도 먼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또 6316 쓰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국회의원 103명을 배출한 거대 야당 왜 죽는 신용입니까? 꼭 제1당만이 승리입니까? 이렇게입니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7507님께서는요. 국민 안철수님께서 코로나 의료진 1등 공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정치보다는 공학 발전, 의학 발전에 좀 더 힘써주시면 좋겠네요. 뭐 이런 얘기 보내주셨고요.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청취율 조사 받고 싶은데 왜 전화가 안 옵니까? 청취율 조사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테러라도 합시다. 이런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테러라도 합시다는 제 말이었습니다. 농담이니까 또 깊이 듣지 마십시오. 자, 이제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연예 동그랑땡 소식 한번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대호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노영희 출발사진 가족으로서 뭔가 저한테 기여를 하시겠다고 각오를 다지셨는데 네. 청취를 높일 만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삼행시를 준비했어요. 아니 왜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것만 하시는지.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첫 글자들이었는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좋아요, 운을 하겠습니다. 떼주세요. 네, 김나는 정치, 경제, 사회, 연애 소식. 김나는? 머리에. 이상하는데요. 네. 머리에 김나는. 네. 자, 대기하며 듣는. 대기하며 듣는. 네. 네. 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정말 이 YTN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오뉴스. 그 다음에 또, 세계를, 만난다. 그냥 우리 거만 집중해 주세요. 생생경제. 네. 그다음에 또 듀엣도. 네.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제가 즐겨 듣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김나는, 머리에 김나는군요, 오늘 아침부터. 자,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노영희 출발 새 아침에서도요, 오늘 총선 특집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대호 기자가 본 이번 총선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막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막말에 대한 그런 이제 국민들의 정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표로 집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이낙연 당선자 전 총리의 말처럼 한껏 머리를 낮추고 정말 국민 속으로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도 조금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많이 존중해야 되겠죠. 네. 이제는 진짜로. 자, 그리고요. 이번 총선에서 좀 이슈됐던 게 신문아 씨? 연예인 홍보? 가족이 연예인인 경우 이런 게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유호성 씨랑. 유호성 씨. 이 병원년. 그러니까 1966년 말띠. 병원년이요? 진짜 너무 고루하다. 병원년이라서 제가 김대오인 거예요, 그냥. 근데 유호성 씨. 김병오로 지으시죠, 왜? 유호성 씨랑 이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정말 한동안 유호성 씨 같은 경우는 머리에 김이 났어요. 바로 이제 형 때문인데. 형 때문에?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형이 이 미래통합당 유상범 대표였는데 강원도 이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후보로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직함이 아마 이 3차장이었었고 대전지검장. 검사였죠. 검사였는데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유호성 씨네 가족이 그렇게 공부를 다 잘한다면서요? 네. 한번 얘기해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얘기 해드릴까요? 네. 유호성 씨가 오래간만에 2등을 한 거예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네, 근데 유호성 씨가 막내인가요, 그 집에서? 네, 막내죠. 네. 근데 유상범 형이 같이 이제 둥그런 알루미늄으로 된 밥상 있잖아요. 네, 밥상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먹다가 이제 형한테 자랑하려고 형 저 2등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네. 형들이 눈을 서로 딱 마주치면서 형들이 형들이 마주치면서 그런 거예요. 유상범 이번에 당선자가 형 어떻게 하면 2등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은 1등밖에 못 해와가지고 2등을 해버리지. 막내가 2등해서 자랑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2등 할 수 있냐. 이야. 네. 그런 집안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커온 우리 유호성 씨가 대단하십니다. 근데 정말 형제 간의 우애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셔서 당선이 되셨다. 네. 이름이 뭐라고요? 유상범. 이제 의원이죠. 의원 네. 당선자. 네. 그리고 또 다른 연예인 가족 누가 있었죠? 이 심은하 씨가 있는데요. 심은하 씨. 네. 심은하 씨는 누구를 응원한 겁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누굽니까? 네, 중구 성동을에 출마했던 지상욱 후보의 아내이신데 지금까지 이 심은하 씨 같은 경우에 재밌는 선거와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19금은 안 됩니다. 지창욱 이 후보가 이 후보로 나오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연예 관계자들이 심은하 씨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요. 왜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국회의원 남편분이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거나 아니면 출마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남편분이 조금 이제 이 탈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심은하 씨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연예 관계자들이 심은하 씨에게 혹시 복귀 의사가 없는지 타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종종 그 심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만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이 여배우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충분히 그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편분의 이 신분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중학생들이거든요. 지금 중학생들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심은하 씨 남편 지창욱 씨가 사실은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역.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낙선을 하셨죠. 떨어졌는데 심은하 씨를 바라보는 연예계의 인사들이 지창욱 씨가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 거는 반드시 아니고요. 그래야지 심은하 씨가 복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속마음만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강동을에 출마했던 이재영 미래통합당 후보의 아내 배우 이 박정숙 씨 같은 경우도. 박정숙 씨 같은 경우도 또 남편이.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낙선을 해가지고 좀 상심이 좀 클 것 같아요. 중견 탤런트 박정숙 씨 말하는 거죠? 리포터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극에서 이제 이 중전으로서 그 연기력을 뽐내기도 했었어요. 저랑 같이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도 다녔습니다. 네. 잘 안 나오시더만요. 자, 그리고요. 자, 선거 막바지에 김재동 씨가 갑자기 또 화제가 됐던데요. 김재동 씨요? 네. 저는 그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신의 한 수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는 고민정 후보랑 함께 맞붙은 이제 오세훈, 오태양. 네,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 그렇죠. 미래당 오태양 후보를 지지를 하는 연설을 하면서 정말 고민정 후보와는 정말 친한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약간의 이제 왜 거기 가서 유세를 했느냐 이렇게 좀 핀잔을 갖다 받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한 10몇 년 된 그 인간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김재동 씨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김재동 씨가 고민정 후보에 대해서 유세를 했을 때하고 차라리 오태양 후보에 유세를 했을 때 이 고민정 후보에게 어쩌면 표가 조금 더 몰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어떤 이 고민정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러했는데 이 김재동 씨의 자기 성격이나 아니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민정 씨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세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아.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신년 쪽을 선택을 해서 이 오태양 씨를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광진을에 후보가 고민정 후보가 나오고 오세훈 후보가 나오고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가 나왔는데 3명이 나왔죠. 나왔는데 사실은 그 고민정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주목을 받으면서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었고 오태양 후보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김재동 씨가 오태양을 나는 고민정하고 잘 알고 좋아하지만 난 오태양을 지지한다. 지지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왜 이 시점에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고민정을 지지하지 않고 왜 오태양한테 갔냐 이러면서 좀 약간 비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비난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정 후보가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고민정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는. 그거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 PR을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다음 좋습니다. 이 반대로요. 연하계로부터 고소를 받은 후보도 있다면서요? 후보가 아니라 후보죠. 후보인데 지금 이제 낙선이 비례 후보였습니다만 낙선이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의원이셨던 김근태 의원님하고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고. 근데 갑자기 이번에 느닷없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일 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서 불법 조작 세력인 크리에이티버 측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뭐 공정사회를 위한 공익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이제 그 SNS에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네. 여기 이제 뭐 송하예, 이기강, 뭐 소양, 영탁, 알리, 요요미 뭐 이렇게까지 네. 이 지적을 했어요. 한데 네.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규강 측에서는 그 김근태 전 후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제 고소장을 그렇죠. 현재 이제 제출한 상황이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방송인 출신 후보들이 이번에 많이 되고 당선이 됐습니다. 뉴스 앵커 출신이 많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뭐 배현진 당선인이라든가 김은혜 당선인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왜 이분들이 이렇게 선호되고 이분들을 뽑아주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명세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거 연예인,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다 이제 그 어떤 학벌이나 이런 연관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또 인지도 면이나 아니면 또 그 지적인 면,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정치적 신념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표현하는 그런 단계가 들어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진출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MBC 출신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지창옥이라고 말씀드렸나 봐요. 지상옥 님이었습니다. 심은하 씨의 그렇죠. 남편이었던 죄송합니다. 자,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애청자분께서 알려주셨고요. 오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 전문 김대호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애청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실지도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작년 7월 22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노영의 출발새 아침을 매일매일 듣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